자,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또 하나 보시면은, 자, 오이함과 이 기대 수익률 또 평면이죠. 자, 이런 그림에 하나 이제 가는데, 요 밑에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빗금친 부분의 이 영역은 선택이 가능한 영역, 투자자가. 그럼 또 요 위에 있는 영역은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5%다. 오이함이 5%인데, 이 5%에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다른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는 뭐다? 위에는 선택이 못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5% 동일한 위험에서 이 점이 바로 뭐죠? 최고의, 위에는 선택이 안 되니까 이 점이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점들,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자, 시험 문제는요, 이 용어로 제일 많이 출제해요. 효율적 프론티어. 자, 이 용어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를, 프론트를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해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뭐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 뭐 한다? 우상향하고 있다. 우상향. 우상향이 뭔지 알죠? 또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오른쪽 위를 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또 이 우하향으로 내버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뭐 우상향, 우하향 말을 잘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상향한다. 이유. 그럼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유를 우리는 12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우상향하는 이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우리가 보시면은 거기 23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 개념이 나오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효율적 프론티어 개념이 나오고,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고 하죠. 위험과 수익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상쇄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위험, 수익, 상쇄 우리 배웠잖아, 아까. 그러면은 이 점인데, 이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이 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험을,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요 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36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곡선을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위험이 4%다. 4%일 때 이 점에서 이 기대의 수익률과 이 기대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보면은, 자, 4% 동일한 위험에서 A는 기대의 수익률이 낮고 B가 기대의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럼 투자자는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배의 원리에 하면은. B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B는 요 빗금친 부분 어떻게 밖에 있잖아요. 선택이 안 돼. B는 요것보다 수익이 높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되니까 똑같은 만족을 가지는 걸 한번 찾아봤더니 이 점을 선택하는 게, 이 점, C점을 선택하는 게, C점. 예. 요거는 선택 가능한 영역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B, C는 만족이 똑같거든요. 그럼 B를 선택을 했는데 이건 선택이 안 되니까 만족이 똑같은 뭐를 선택? 예, C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C를 선택.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A나 요 A나 D나 다 뭐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지만은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지만은 A, D를 선택하지 않고 우린 C를 선택해요. 왜냐? A, D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더 투자자의 만족 효용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C를 뭐라고 하죠? 이 C를 최적 포트폴리오다. 시점을 최적 포트폴리오. 이것도 26회 시험에는 정답으로 물었죠. 이것도 시험에 2번 출제했는데, 자, 최적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만나는 점 하면 안 돼요. A, D는 만나는 점입니다. 만나는 점 하셔는 안 되고 접하는 점. 접점입니다. 접점.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되는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죠?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면 요거는 누구? 공격적. 요거 우리가 2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2점. 공격적으로 무슨 점? C점. 최적이 다르죠?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에게는 이 점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뭐가 달라요?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요거 알면 되겠네요. 자, 최적 포트폴리오 개념. 자, 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부동산의 위치, 유형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자, 237페이지에 자, 부동산을 우리는 취득을 하는데 취득을 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을 투입을 해서 취득을 하겠죠. 자, 총 투자한 금액에는 우선 자기 자본, 내 돈도 있지만은 어떻게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우리는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취득을 하면은 우리는 보유 기간 동안에 뭐를 해야 돼? 운영을 해야겠죠. 이 보유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할 때 이 운영,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 운영, 영업에 따르는 이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원래 포트폴리오도 한 문제 우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매년 나와요. 자, 여러분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성 부동산 많죠? 상가, 오피스텔 많은데 이 수익성 부동산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 전 세계 공통적인 수식이야.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은 여기서 매년 출제하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4년 동안 이론으로 출제했어. 여러분 4년 이전에 계산 문제 출제하다가 여러분 이걸 공부하는데 계산 문제 계속 나오니까 포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로 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투자이론은 최근 쉽게 내요. 예, 여러분 포기하는 거 아니까. 자, 그래서 요거 암기하면 하나 맞춥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단위. 자, 여러분이 토지일 경우에는요, 1제곱미터일 거고, 자, 임대용 우리가 주택일 경우에는 한 호일 수도 있고,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한 실일 수도 있어. 하여튼, 이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인데, 시험 문제, 만약에 월 임대료 주어지면은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 12개월 곱해줘야 돼. 임대료 계산할 때는 항상 연간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예요. 임대료에 뭐를 곱해준다? 임대 단위수를 곱해줘. 자,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은 임대 단위수가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 조소득 또는 우리는 가능 총소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로스거든요. 우리가 포텐셜은 잠재적이라고도 번역해요. 가능 총소득을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출제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그로스, 우리 보너스 대 그로스냐 네트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로스는 총이고 네트는 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를 뭘로 번역한다? 총으로도 해요. 이 조를 우리는 총으로도 출제를 해요.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죠?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다.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한다? 가능 총소득인데 100% 완전히 임대되기가 어려워요. 마이너스는, 여기 플러스는 안 씁니다. 마이너스는 돈 나간 거, 플러스는 돈 들어온 거. 나가는 게 뭐죠? 공실은 돈 안 들어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 돈이 나가는 건데, 자, 공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평균 공실률을 약 5%로 보거든요. 시험에 보면 5%로 많이 내요. 그래서 공실이 생길 수 있고, 또 뭐가 있다? 불량 부채가 있어요. 여러분, 불량 부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은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여러분, 시험 문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20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이 지문으로 출제했어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다. 돈 임차인이 못 주니까 회수 불가능하다. 그런데 또 기타 소득이 있어요. 자, 기타 소득은요, 요거는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야. 여러분, 기타 소득은 영업 외. 영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외에서 발생하는 수입. 대표적으로 건물의 주차료 수입. 여러분, 주차료 우리 받잖아요? 이 주차료 수입, 또 자판기 수입, 또 임대 아파트 가면은 또 뭐가 있어? 세탁기, 동전 세탁기 있어. 이런 세탁기, 동전 그 수입 있죠? 이것은 다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다. 기타 소득으로 보면은 이제 유효, 요거는 뭐죠? 유효 조소득은 공시를 고려했을 경우에 임대료 수입. 공시를 고려했을 경우에 임대료 수입. 요까지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이죠. 이제 돈 들어왔어요. 나가는 게 있어. 뭐 비용 나가야지. 비용. 부동산 운영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을 뺐지. 요까지는 임대료 수입이야. 임대료 수입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돼. 비용이 무슨,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드는 뭐다? 비용이에요. 영업 경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운영 경비를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순 영업 소득. 순 영업 소득을 줄여서 순수익 또는 순소득이라고 해. 순수익, 순소득인데 우리는 이때 영업경비에는 보유세인 대표적인 재산세, 요거 시험에 많이 내죠.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뭐는 포함된다? 네, 재산세는 포함이 돼. 그리고 소멸성 보험료인 우리가 보죠. 화재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비용이 있죠.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또 각종 수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전기세, 또 부동산 관리 회사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면은 관리인에 대한 뭐를 봉급, 뭐 이런 것은 포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또 시험에 나오는데 뭐는 포함이 안 되느냐? 소유자 봉급. 소유자 봉급. 여러분 2년 전에 또 개인적 업무비가 나왔죠. 업무비는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우리는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 상각비, 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대표적으로 뭐 대수선비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여러분 수선비는 포함되지만 대수선비는 포함 안 돼요. 이것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뭐를 빼준다? 자, 빼서 우리는 이제 비용을 뺐죠. 그럼 순수익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돼. 대출금에 대한 뭐를 갚는다? 부채. 순수익에서 부채를 갚아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 자,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뭐를 대줬죠? 이자를 대줬다. 아직도 요거 모르신 분 많아요. 질문 들어오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자, 요걸 공제를 해주면 이제 부채를 갚았으니까 이제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지를 세전 또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예? 세전 현금 흐름이 나와요. 세전이니까 또 세금 납부해야 돼. 뭐죠?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뭐를 납부? 소득세. 자, 그래서 소득세는 경비에 안 포함이 되지 않는 거. 소득세를 납부를 하면은 이제 세금 납부했으니까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죠. 자, 요 수식이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잘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이 또 우리 뒤에 가서 또 배우려면은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요것을 우리는 조 또는 총. 조는 두 가지 있습니다.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조에는 가유가 있어. 가능, 유효. 가유. 근데 또 순영업소득에 뭐를 배운다? 순. 세전 현금 수재 뭐죠? 전. 세후 현금 수재 뭐? 후. 그래서 요것은요, 돈 들어온 거, 빨간 거거든요. 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합니다. 조순 전후. 순서대로 가면 돼요. 조순 전후. 근데 요 두 개는요, 요걸 대상으로 하는 거야. 뭐를 대상? 조수는 총 투자액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총 투자 금액인데 여기서 뭐를? 부채를 갚잖아요. 타인 자본에 대한 부채를 갚으니까 전후는 뭐를 대상? 자기 자본. 부채를 갚아버렸으니까. 자기 자본이 뭐죠? 지분 투자액. 그래서 조수는 총 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 이걸 알아두면은 공식 하나가 저절로 암기가 돼요. 나중에. 자, 우선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이제 넘어가서 240페이지에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뭐 한다? 처분을 하죠. 처분을 하게 되면은 또 매각. 처분, 이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되는데, 처분으로 인한 차익이 있겠죠. 예? 처분으로 인한 차익이 있는데 이 차익이 투자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이걸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산을 하려면은, 지분 복귀액을 계산하려면은 우선 뭐가 나오죠? 우리 처분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매도 가격이 있죠. 매도 가격에서 뭐를 빼주냐면은 매도 경비 또는 매도 비용인데, 우리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요 매도 비용. 뭐가 있어요? 중개 보수,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이 있어요. 빼주면은 순 매도액이 있어요. 작년 시험에 요거와 요거 출제했잖아요. 요 두 개. 예? 뭐다? 처분하면요, 대출금 중에서 중도 처분하면은 못 갚은 돈 갚아야 돼요. 못 갚은 돈을 뭐라고 하죠?
미상환 저당 잔금. 자, 여러분 오늘 아까 잔금 비율 배울 때 미상환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인데 이것은 대출금에서 중도 상환시에 뭐를 곱해주면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상환 저당 잔금 작년에 요 두 개 출제 요 두 개 들어갈 곳 찾는 거. 그럼 요거 빼주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는데 이 세전 지분 복귀액이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자, 세전이니까 또 세금 납부해야 돼요.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본이득인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득세의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면은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뭐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죠? 세후 매각에 따르는 현금. 작년 시험에는요, 작년 시험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출제했어요. 예, 뭐 네모 요거 어디 들어가냐?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요게 필요하고, 여긴 세전 지분 복귀에서 요게 필요한 거, 그걸 찾는 걸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 암기하면요 답 5초 안 걸려요. 암기를 못해서 못 찾을 거지.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프린트. 자,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얘기죠. 세전 매각 현금 흐름에 미상환 저당 잔금을 다른 말로 미상환 대출 잔액이에요. 미상환 대출 잔액 요거 두 개를 여기다가 요걸 더하면 뭐가 나온다? 순매도액이 나와요. 1번 맞는 질문. 2번 요거죠.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보다 비교했을 때 여기 작아요. 왜? 반드시 비용은 지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번 맞고, 3번 세전 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의 차익은 요거 영업소득세. 4번 타인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게 없어. 타인 자금을 동원하지 않으면 전액 내 돈 갖고 투자했어. 내 돈 갖고 투자하면 부채가 없죠. 여기 제로. 제로면은 두 개가 같아요.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흐름은 같을 수 있다. 맞는 질문.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가 틀려. 시험에 반드시 나오면 좀 고민을 좀 하세요. 아니 개론뿐만 아니라, 왜냐면 여기 답 될 확률이 95% 이상이야. 지문 나올 때 오지선대에서 반드시 나오면 좀 여기에 답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자, 여러분 1억이에요. 가능총소득 1억인데 공시의 불량부채 500만 원, 여기 1000만 원일 수 있거든요. 1억 500이야. 그래서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은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 소득세 241페이지에, 자, 여러분 우리가 계산 문제 할 때는 요거와 요거 이용한 문제를 많이 출제했었죠. 자, 순영업소득에서, 자, 임대용 아파트의 주방용 기구를 15년 지나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그 교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요. 이걸 대체 충당금인데, 대체 충당금 플러스는요, 그러면 이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플러스는. 그런데 요 마이너스는 뭐다? 세금 공제의 대상이 돼요. 뭐다? 여기다가 뭐를 빼준다? 우린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지급은 세액 공제가 되고, 부동산 자체에 또 감가 상각액도 세액 공제.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장점은 여기에 세액 공제가 되잖아요. 요걸 빼주면은 뭐가 나오죠? 과세 소득이 나오고, 여기에 영업소득세를 곱해주면은 영업에 따르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소득세를 구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이번은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뭘로 출발한다? 세전 현금 수지에서 구하자. 근데 또 대체 충당금은 우리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플러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출발이건 세전에서 밑으로 가는데 앞에 이미 마이너스 해줬어. 뭐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은 마이너스 이미 어떻게 돼요? 공제를 해서 넘어왔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자는 세 공제가 되는데 뭐는 안 돼? 원금 상환액은 안 돼. 원금 상환액은 기간 처분 시에 원금 상환액만큼 내 자기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는 또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디서 출발하느냐 잘 보면서 요걸 주의하게 돼요. 두 번. 요걸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여기다가 과세, 소득에 또 뭐를 곱해주면?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 소득세 구한다. 자, 그리고 자본이득세는 몰라도 되겠죠. 여러분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세법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 지금까지 요거와 요거 이용한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은 계산 문제보다 뭘로 출제하고 있다? 말로써 출제하고 있다. 자, 요 수식은 또 평가이론 가면요 수익환원법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 수식은 그래서 많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41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또 4문제 또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얘기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냐?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대표적으로 거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죠. 그리고 우리가 현가, 회수기간법. 자,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이 현가 회수기간법은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요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17회, 19회 시험에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거든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인데, 하여튼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를 우리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우리는 할인 기법이란 말을 써요. 할인 기법. 할인 기법을 말하고,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자는 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거죠? 비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우선 세 가지 정통적 분석 기법, 어림 세법, 그리고 비율 분석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241페이지에 정통적 분석 기법에 나오죠. 자, 정통적 분석 기법을 보면은
단순 회수기간법을 줄여서 회수기간법. 근데 형가는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을 간단히 뭐라고 한다? 회수기간법이라고 돼요. 자, 그러면 단순 회수기간법 예를 들어 보면은 자, 28회 시험에 이렇게 표 주어졌죠? 계산 문제. 영년은 현재입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는 돈이 나간 거, 플러스는 돈이 들어온 거. 현재 투자 금액 3억을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로부터 1년 차에 1억 현금 수입이 들어왔어요. 현금 수입입니다. 2년 차에 또 얼마 들어왔다? 1억. 그럼 3년 차에도 얼마? 1억. 그럼 또 4년 차에도 얼마? 1억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그러면은 얼마 나왔죠? 1억 되주면 얼마? 3년 걸리죠? 그래서 현재 투자한 금액 3억을 회수하는데 3년 소요된다. 이게 바로 단순 회수기간.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단순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단순 회수 기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독립적 투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독립이라는 거 뭐냐? 여러분, 한 투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각각 독립에 따로따로 다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독립적 투자 안일 경우에는 투자 안의 회수기간. 자, 우린 투자 안의 회수기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년이다. 이 3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은 5년인데 5년보다 더 빨리 회수했어요. 더 빨리 회수했죠? 3년이니까. 이때는 더 빨리 회수하면 좋네요.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이 5년인데 투자의 회수기간이 8년이다. 8년 회수가 늦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더 높아지고 하니까 이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우선 판단을 하시고 또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호 배타적은 우리는 투자안을 하나 결정해요. 그럼 투자안을 하나 선택하면요, 나머지는 다 배제시켜버려요. 투자안을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호 배타적 투자. 근데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는 항상 요거 갖고 따집니다. 투자 채택 있죠? 투자를 하는 것에서 따져요. 여기서 따지는 게 항상 투자 선택에서 따집니다. 자,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뭐한 것 중에서 짧은 것 중에서 뭐를 선택한다?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28회 시험에는요, 이걸 뭘로 출제한 줄 아세요? 가장 장기로 출제한 거예요. 시험 문제. 가장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가장 짧은 단기 투자를 선택해요. 자, 요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도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16회도 나오고. 그래서 표 해석하는 거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자, 단순 회수기간법입니다.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 해요.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수익률법인데, 자, 회계장부상에 기입이 되고 있는 수입 비용 있죠?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의 개념은 또 24회 시험에 또 이 개념을 한번 또 출제를 했어요. 자, 회계적 이익률은 요걸 출제했거든요. 자,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연평균 순이익이 연평균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회계적 이익률인데 이 개념은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이 개념.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이것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이익률. 여러분,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5%인데
또 5%보다 클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다? 작을 수도 있지. 그럼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더 크면은 투자를 또 선택을 하고 우리는 이때는 투자를 기각을 하겠죠. 자, 이때는 뭐죠? 우리는 판단할 때 이것은 독립적 투자. 자, 독립적 투자일 때 그렇고 그러면 상호 배타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상호 배타적일 때는 이제 요령이에요. 항상 투자하는 것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큰 것 중에서도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것.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요거 작년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네?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걸 선택한다. 뭐일 때는 상호 배타적일 때. 자,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로 갑니다. 자, 246페이지 보시면은 어림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림잡아 얼마 요거거든요. 어림잡아 얼마. 그래서 간단히 실무적으로 분석할 때 우리 사용하는데 요거는 뭐죠? 전체 투자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만 따진다? 첫 해. 전체 투자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 기간 첫 해를 따져. 첫 해에 돈 들어온 것과 돈 나간 게 있죠.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첫 해를 따집니다. 첫 해. 첫 해의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 형태의 현금 수지를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무슨 형태? 우리는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승수라는 용어는 뭐냐? 자, 여러분 승수란 용어는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승수라고 해요. 그럼 투자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뭘수록 짧을수록 유리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승수값은 뭘수록 작을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반대로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자, 수익률은 여러분 이거 상식이잖아요.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인데 당연히 수익률은 뭘수록 높을수록 유리하지.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한데 요 두 개 곱하면 얼마? 승수와 수익률 두 수식을 곱하면 1. 곱해서 1이면 두 수식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선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승수가 4가지가 나와요. 자, 저 수식에 보니까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죠? 조 또는 총이라고 하죠. 조, 순, 전, 후. 승수는 4가지. 조, 순, 전, 후. 4가지. 그래서 조, 소득, 승수가 있고 순 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이죠. 자, 요게 있고 그러면 전은 세전. 우리는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 후는 세후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는데 자, 조수는 뭐를 대상? 총, 투자. 여러분 시험에는 요거 총을 지분으로 많이 내거든요. 요거는 총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전후는 지분.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올 때 부채를 갚으니까 지분을 투자액을 대상.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식은 다 암기가 돼요. 여기 투자액이잖아, 분자. 위 두 개는 총 투자액이고 밑에는 지분 투자액.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이제 요것만 따지면 돼.
승수 앞에 있는 게 수익이야. 승수 앞에 있는 게 뭐? 수익. 수익은 다 뭘로 가요? 분모로 가면은 이제 공식이 암기가 됐어요. 예, 승수법 4가지. 자, 총 투자한 금액 10억이야. 자, 총 투자한 금액 10억인데 문제는 총 소득이 2억이다. 그럼 얼마?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총 소득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소요된다? 5년 소요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역수는 우리 비율 분석법, 어림세법 다음 단계 비율 분석법에 가면요. 총 자산 회전율이 있어요. 자, 이 수식이 17회 시험도 한 번 나왔고 28회 시험에 한 번 또 냈는데 총자산 회전율은 분모가 뭐죠? 투자된 총 자산이 바로 뭐다?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뭐의 비율? 총 소득인데 시험에는 뭘로 출제 많이 한다? 순영업 소득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순영업 소득이 아니라 뭐다? 총 소득. 그래서 여러분이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이에요.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 자, 요거 역수관계. 또 요거는 뭐죠? 총 투자한 10억을 얼마? 총소득에서 비용 지출하죠. 영업경비 지출한 순영업소득은 1억이다. 그러면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순영업소득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되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해.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 순수익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하고, 역수는 종합환원율이라고 해. 역수는 종합환원율 또는 종합자본환원율인데 시험 문제는 이걸로 내면 좀 어려워요. 뭘로 출제를 또 많이 하냐? 최근에 보면 자본환원율로 많이. 종합환원율을 다른 말로 또 뭘로? 자본환원율로 또 최근에 출제를 많이 해. 자본환원율. 자, 여러분 감정평가 이런 수익환원법 가면 자본환원율 많이 나오거든요, 용어가. 자, 그리고 자, 그럼 어디가 커요? 총 투자한 금액이 10억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그러면은 총 투자한 금액에서 대출금 5억을 갚았어요. 대출금 5억을 갚으면 내 돈은 얼마? 5억이다. 자, 순영업소득에서 대출금 5억에 대해서 부채 5천만 원 갚았어요. 그러면은 세전현금 수준 얼마? 5천만 원. 그럼 5억 원을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되죠. 세전에서 소득세 납부를 했어요. 납부했더니 세후 현금 수준 얼마? 2,500이다. 그럼 5억 원을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20년 소요된다. 또 어디가 커요? 지분 투자액이 동일할 때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뭐다? 크다. 요걸 또 확인해 두시고, 역수를 보면은 여기는 뭐다? 지분 또 배당률. 또 용어가 어렵죠? 지분 배당률로 출제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 시험 문제 어렵게 내겠어. 요거 헷갈리도록. 요거는 지분입니다. 위에는 자본환원율, 밑에는 뭐다? 지분환원율. 다른 말로 세전수익률. 세전수익률. 자, 요 역수는 세후 수익률. 여러분 24회 시험 이런 것도 냈거든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도 내죠. 역수 관계를 잘 알아두는데 올해 시험은 요 두 개가 중요해요. 올해 시험은 요 두 개가 중요하다. 올해 시험은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프린트. 어림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이 정답인데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투자액입니다. 자 5번은 요거죠. 5번은 얼마? 조소득 승수가 오고 총소득이 2천만 원이면은
총 투자 금액 부동산 가치는 2천에 5를 곱하니까 얼마? 1억 원. 총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 자, 올해 시험에 보면요. 여기서 한 문제 우선 어림세법에서 한 문제 우선 출제 또 되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이제 배우시게 될 이 정통적 분석 기법과 뭐를 섞는다?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두 개를 섞어서 또 한 문제 이론으로 출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 계산 문제 최근 4년 동안 안 내고 다 뭘로 출제한다? 할인현금 흐름 분석 정리 요거 두 개를 섞어서 한글 말로 출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여부를 계속 출제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